에르큘 푸아로가 식당차에 들어왔을 때 부쿠는 낙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푸아로를 보자 부쿠가 말을 건넸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고는 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덧붙였다. 당신이 이 사건을 해결한다면 난 이 세상에 기적이 존재한다는 걸 믿을 겁니다.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당연하지요. 완전히 오리무중이니까요. 동감입니다. 의사가 끼어들었다. 그러면서 흥미로워하는 시선으로 푸아로를 쳐다보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이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지조차도 전혀 모르겠는걸요. 그렇습니까? 푸아로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는 담배 상자를 꺼내 담배 한 개피를 집어들고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몽롱한 눈빛이 되었다. 내게는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사건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우린 일상적으로 쓰이는 방법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진실인지 아닌지조차도 우리 스스로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는 한 알아낼 수 없습니다. 즉 머리를 써야 한다는 뜻이지요. 모두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뭐라도 있어야 일을 시작하지요. 부쿠가 말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승객들의 증언과 우리 눈으로 본 증거가 있습니다. 승객들의 증언이라니 그거 참 대단한 증거로군요. 그래봤자 알아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푸아로가 고개를 저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객들의 증언 중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난 잘 모르겠던데요. 부쿠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그건 당신이 신경 써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내용을 놓쳤다는 겁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첫 번째로 들은 맥킨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걸 말해주었습니다. 편지에 대한 겁니까? 아니, 편지에 대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우린 여기저기 여행했습니다. 라첼 씨는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모른다는 것이 장애가 되었지요. 난 비서라기보다는 여행 안내인 역할을 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푸아로는 의사의 얼굴과 부쿠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곤란한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 여행을 하면서 영어밖에 하지 말하지 못한다면 공경에 빠지기 쉽지요. 무슨 말인지 부쿠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다. 그렇다면 설명해 드리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쳇은 프랑스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도 차장은 어젯밤 벨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아무것도 아니요. 실수로 누른 거요. 라는 프랑스어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말은 프랑스어를 간단히 한두 마디 할 줄 아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꽤 관용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깨닫지 못했다니. 의사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래서 그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했던 거로군요. 왜 당신이 부서진 시계의 시간을 믿지 않았는지 알겠습니다. 12시 37분에 라쳇은 이미 죽어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 프랑스어는 살인자가 말한 거로군요. 부쿠가 감동했다는 듯이 말했다. 푸아로가 손을 들어 올려 제지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맙시다. 실제로 아는 것 이상으로 추측을 해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안전하겠지요. 12시 37분에 라쳇의 방에는 다른 누군가가 있었고 그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거나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대단히 신중하군요.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시간에 라쳇이 죽어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당신을 깨운 비명소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부쿠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이번 발견으로도 사건의 양상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군요. 당신은 옆방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라쳇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범죄의 흔적을 치운 다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편지를 태운 겁니다. 그런 다음 주위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자 라쳇이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체인을 건 다음 허바드 부인의 방으로 통하는 사인문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지요. 라쳇이 30분 일찍 죽었다는 것과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시계를 1시 15분에 맞춰 두었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지요. 푸아로가 말했다. 그리 훌륭한 알리바이는 아니었죠. 시계바늘은 침입자가 범죄 현장을 떠나간 바로 그 시각인 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다소 혼란스러운 듯 그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푸아로가 대답했다. 단지 가정일 뿐이지만 만약 시계가 조작된 거라면 그 시각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1시 15분이란 시각에 믿을 만한 알리바이를 가진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테니까요. 의사가 말했다. 맞아요, 맞아. 훌륭한 추리입니다. 푸아로가 계속 말했다. 우린 범인이 그 방에 들어갔을 시간에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 기회를 잡았을까요? 진짜 차장이 공모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뿐입니다. 기차가 빈코브리치 역에 정차했을 때 말입니다. 빈코브리치를 출발한 이후로 차장은 계속해서 통로를 마주보며 앉아있었고 차장에게 신경 쓰는 승객은 거의 없었으니까. 차장으로 위장한 범인을 알아보았을 사람은 오직 진짜 차장뿐입니다. 하지만 기차가 빈코브리치에 정체해 있는 동안 차장은 플랫폼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야말로 범인에게 저를 기회였을 겁니다. 부쿠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추리한 대로 범인은 승객 중에 있겠군요. 우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범인일까요? 푸아로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훑어보면 기억이 새로워질 겁니다.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첫 번째, H라는 머리 글자가 새겨 손수건은 누구의 것일까? 두 번째, 파이프 소재기는 아르버스너 대령이 떨어뜨린 것일까? 다른 사람이 떨어뜨려 놓은 것일까? 세 번째, 주홍색 잠옷을 입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네 번째, 차장 제복을 입고 변장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다섯 번째, 시계바늘이 1시 15분을 가리키는 이유는? 여섯 번째, 살인자가 그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을까? 일곱 번째, 그 이전일까? 여덟 번째, 그 이후일까? 아홉 번째, 라체 씨가 여러 사람에게 찔렸다는 걸 확신해도 될까? 열 번째, 라체 씨의 상처를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을까? 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손수건부터 시작합시다. 차례대로 처리해 나가는 게 좋겠죠. 지혜를 짜내야 할 이 일로 조금 생기를 되찾은 부쿠가 말했다. 그렇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푸아로가 말했다. 부쿠가 다소 연설조로 말을 이어나갔다. 손수건에 새겨진 H와는 세 사람이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허바드 부인, 더베넴 양, 그리고 하녀 힐데가르데 슈미트지요. 더베넴 양은 가운데 이름이 허미온이기 때문입니다. 오, 그 세 사람 중 누구일까요? 글쎄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엔 더베넴 양 같군요. 첫 번째 이름이 아니라 두 번째 이름으로 불렸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그녀에게는 뭔가 의심쩍은 것이 있습니다. 푸아로 씨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도 좀 이상하고 그녀가 그 점에 대해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것도 이상해요. 내보기엔 미국 부인입니다. 그건 아주 비싼 손수건이고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인들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콘스탄티 의사가 말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은 하녀에겐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거로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 여자의 말대로 이런 손수건은 상류 계급 사람의 것이니까요. 부크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파이프 소재기는 아르버스너 대령이 떨어뜨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떨어뜨려 놓은 것일까요? 그건 더 어렵군요. 영국인들이 칼로 사람을 찌르지 않는다는 건 옳은 말이에요. 난 다른 사람이 파이프 소재기를 떨어뜨려 놓은 것이라고 보고 싶군요. 그 다르긴 영국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그렇게 한 거라고 말입니다. 의사가 끼어들었다. 푸아로 씨, 당신 말대로 두 가지 단서 모두 범인이 부주의하다고 하기엔 너무 지나칩니다. 난 부쿠 씨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손수건은 진짜 실수였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게 자신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파이프 소재기는 가짜 단서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르버스너 대령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파이프 담배를 피운다는 것과 그런 종류의 소재기를 사용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훌륭한 논리적 추론입니다. 부쿠가 계속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홍색 잠옷을 입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선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콘스탄티 선생?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그만 접어두지요. 다음 문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차장 제복을 입었던 남자 혹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부터 먼저 가려내 보도록 하지요. 하드맨 씨, 아르버스너 대령, 포수 칼레리 씨, 안드레니 백자,
헥터 맥킨시는 모두 키가 큽니다. 허바드 부인, hildegarde 슈미트 양, 그레타 올슨 양은 너무 뚱뚱해요. 그렇게 하면 하인과 더베넴 양과 드레고 미로프 공작 부인과 안드레니 백작 부인이 남는군요. 그레타 올슨 양과 안토니오 포스칼레이 씨는 더베넴 양과 하인이 각자의 방을 나간 적이 없다고 증언했어요. hildegarde 슈미트 양은 드레고 미로프 공작 부인이 방에 있었다고 증언했고, 안드레니 백작은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제복을 입지 않은 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유클리드의 논리처럼 말이죠. 푸아로가 중얼거렸다. 분명 그 4명 중에 한 명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범인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금 어딘가에 숨어있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우리 모두 동의했듯이 불가능합니다. 콘스탄틴 의사가 말했다. 부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5번째 문제. 시계바늘이 1시 15분을 가리키는 이유는? 거기에는 2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살인자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조작해 놓은 뒤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때문에 제때의 방을 빠져나가지 못했거나, 또는 지금 막 어떤 생각이 날 듯도 했는데 나머지 2명은 부크가 머리를 짜내느라 고생하는 동안 잠자코 기다렸다. 알아냈습니다. 시계를 조작한 건 제복을 입은 살인자가 아니라 우리가 제2 살인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왼손잡이이고 주홍색 잠옷을 입은 여자이지요. 그 여자는 범행 후에 도착했고 자신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시계를 1시 15분으로 돌려놓았던 겁니다. 멋집니다. 정말 훌륭한 추리입니다. 콘스탄틴 의사가 말했다. 그 말대로 하자면 그 여자는 어둠 속에서 이미 죽은 줄도 모르고 라체 씨의 시신을 칼로 찌르고 어쩌다가 잠옷 주머니에 시계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어 캄캄한 곳에서 시계 바늘을 돌려놓고 우그러뜨린 자국을 만들었다는 것이로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부크가 푸아로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럼 더 나은 의견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푸아로가 선선히 인정한 후 덧붙였다. 어쨌든 2분 모두 그 시계의 가장 흥미로운 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군요. 6번째 문제가 그 점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의사가 이어 말했다. 그리고 그 질문, 살인자가 그 시각에, 그러니까 1시 15분에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라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크도 동의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지요, 의사 선생?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질문처럼 사건이 그 이후에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래도 부크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푸아로 씨도 어느 정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살인자는 1시 15분 전에 왔고 2번째 살인자는 1시 15분 후에 왔던 겁니다. 왼손잡이에 관한 문제는 먼저 승객들 중 누가 왼손잡이인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푸아로가 답했다. 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승객들에게 서명이나 주소를 쓰게 했던 거 아시겠지요? 하지만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행동은 오른손으로 하지만 그 밖의 행동은 왼손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왼손으로 골프를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험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의 승객은 모두 오른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쓰길 거절했던 드레고 미로프 공작 부인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부크가 말했다. 드레고 미로프 공작 부인이라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콘스탄틴 의사 역시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공작 부인에게 그 왼손잡이가 낸 상처를 입힐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상처를 내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자로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여자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무엇보다 드레고 미로프 공작 부인은 특히 체력이 약합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정신력이 육체를 뛰어넘는 힘을 낼 수도 있을 테지요. 드레고 미로프 공작 부인은 훌륭한 인품과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넘어가기로 합시다. 다음은 9번째와 10번째 문제입니다. 라체 씨가 여러 사람에게 찔렸다는 걸 확신해도 될까라는 질문과 라체 씨의 상처를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군요. 의학적인 입장에서 내 의견을 말하자면 그 상처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엔 약하게, 그 다음엔 강하게, 처음엔 오른손으로, 그 다음엔 왼손으로, 게다가
대략 30분 간격으로 시체에 새로운 상처를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럼 당신은 살인범이 2명이라면 말이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당신 말대로 다른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푸아로가 똑바로 앞을 쳐다보았다. 나도 그 점이 궁금합니다. 계속 따져보고 있습니다. 푸아로가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이제 모든 것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푸아로가 이마를 톡톡 두들겼다. 우린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우리 앞에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습니다. 승객들은 한 명 한 명 이곳에 앉아서 증언을 했고 우린 외부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모두 알아냈습니다. 푸아로가 부코에게 애정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의자에 기대앉아 추리만으로 진실을 밝혀낸다는 게 우리 사이에서 사소한 농담으로 통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그걸 실천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두 분도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승객이 라칫을 죽였습니다.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